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입춘이죠. 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굉장히 따뜻하고요. 또 한편으로 여의도 증권가는 뜨겁게 불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주식 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건스테인리는 코스피 지수가 7,500을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죠. 이 전략 산업인데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법원에 대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는데 이게 무슨 지난달에 의미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작년 3월에 낸 소송이라 최근에 이제 그 용인 산단을 지역으로 옮기자라는 소송과 그 논쟁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이게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행정법원의 소송은 문제가 있지만 승인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기후솔루션 등 이제 일부 기후 환경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 환경단체들이 이제 이게 이 전력 공급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거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정도라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절차를 밟았다라는 것 그리고 일단은 그 행정법원은 기본적으로 절차와 하자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 다만 전력 공급에 여전히 문제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림 이게 보여주시겠지만 이게 이제 용인 산단이 일반 산단과 국가 산단이 있죠. 네네. 일반 산단은 SK 그 하이닉스고 이미 이제 그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착공을 했고요. 네. 국가 산단은 이제 국가 산단이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산단인데 산업단지인데 그거 이제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그 부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40년까지 진행 중일 텐데 이걸 이제 사실 그 우리 여러 번 이제 끝내준 경제에서도 다뤘지만 전력과 용수가 문제입니다. 그 그렇죠. 전기와 물이 문제인데 전기도 사실 고민이기도 하고요. 물은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이 폐수를 재활용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도권에서도 부족한 전기를 어떻게 이 용인에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용인 산단은 이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에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은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없다라고 이미 그 선을 그은 상태라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달 행정소송에서도 이거 자체를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전력 공급의 문제와 별개로 행정적인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한 상태라서 일단은 이대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 약 1,000조 원 정도가 투자되는 아주 핵심 사업인데요. 전기와 물이 관건이라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15기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한데 이번에 소송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3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하겠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12기가와트는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용인이라는 공간이 물론 빈 땅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그 화력 발전소라든가 LNG 발전소, 석탄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다 지금 이제 동쪽과 남쪽의 해안지대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용인은 완전히 그 전력 그 공급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다 단지 끌어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에 후보지를 선정했고 2027년 내년에 이제 1호기가 준공하고 2028년에 삼성전자 1호기가 준공을 합니다. 가동을 하는데 지금 당장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전기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소송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15기가와트 중에 3기가와트를 LNG로 조달하겠다. 그리고 이제 LNG는 여전히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이게 LNG와 수소를 혼소 발전하는 걸로 해서 3기가와트를 하고 나머지 10기가와트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이 정도를 일단은 장기적인 그 전망과 별개로
정부가 아예 이 절차적인 위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 자체를 승인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번에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용수 문제는 여전히 하루 133만 톤의 용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한강수계에서는 가져올 수 없고요. 물론 충주댐이나 소양강 때문에 여유 수량이 없고 화천댐에 강원도 화천댐에서 긁어 온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는데 여전히 매우 불확실성이 높고 아직 전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도 전기나 용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느냐? 근데 절차적 문제는 없다. 일단은 정부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행정법원의 판단입니다. 근데 지난번 서울대학 교수님이 나와서 할 때 보니까 이게 15기가가 좀 과장돼 있는 거다. 실제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안 들어간다.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사실은 국가적인 마케팅과 장기 성장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700조 원 규모, 1000조 원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설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설비 투자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KPX라고 하죠. 당연히 이제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 당장 이만큼 할 거다라고 말씀 없는 거고 장기 전략이 있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탄소 배출이 많은 LNG 플러스 수소 혼소 발전을 하는 곳이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3기가와트 플러스 나머지 부분을 어디에 설치할지 아직 알 수 없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이게 2040년까지 갈 거기 때문에 당장 모든 그 설비를 용인에 갖다 넣는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부도 확신할 수 없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일단 용인에 건설한다라는 거 목표로 잡고 있는데 언제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건 아리백으로 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아리백, 그러니까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 맞춘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모든 기업들이 그걸 맞추고 있죠. 그런데 이번 행정소송에서 약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법원도 이게 사실은 반도체가 압도적인 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개밖에 없는데 이 3개 기업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애플이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법원이 약간 여지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리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점 산업의 특성상 이게 장기 2050년까지 아리백이 아닌 다른 이게 민간 단위의 어떤 협약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법원이 약간 여지를 열어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원은 아리백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또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리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승인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또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리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당장은 확정적인 건 아니다. 아리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국가 산단 승인 자체를 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라서 여전히 약간 모호하게 열어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LNG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방송할 때 보면 미국의 애리조나나 이런 게 데이터 센터 부분을 LNG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네. 미국은 LNG로 하는데 사실 LNG는 아리백을 맞출 수 없죠. LNG는 사실은 청정 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리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게 두 가지를 하는 거네. 사실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 이제 어디에도 없는 LNG에 수소를 섞어서 이렇게 이른바 혼소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혼소 발전이라는 건 이게 지금 이제 짙은색 부분은 2024년 작년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던 발전량이고요. 짙은색이 석탄이고 빨간색이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LNG고요.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이 원자력이고. 원자력이고 맨 위에 더 짙은 색은 석탄이고요. 석탄은 당연히 줄여야 되죠. 그리고 빨간색이 원자력이
오른쪽으로 쭉 늘어나게 돼 있죠. 네. 맨 아래 노란색이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네. 재생에너지를 작년에 41 테라와트시에서 235 테라와트시까지, 그러니까 네. 거의 5배를 재생에너지 늘리고 LNG와 석탄은 파격적으로 줄이는 방안인 이게 이제 전기본이라고 해서 전력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한국 정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이 됐고 이재명 정부도 이걸 따르겠다. 다만 원전은 좀 늘리고 나머지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 LNG도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번 소송에 나온 그 하나의 그 팩트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용인 산단 같은 경우는 당장 전력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LNG 일단 간다. 근데 LNG 플러스 LNG에 수소를 섞어서 하겠다. LNG 플러스 수소 혼소 발전하겠다는 건데 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LNG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을 지금 165에서 74까지 줄이겠다는 건데 여기 이제 수소를 섞으면 수소를 최대 50%가 섞으면 LNG를 절반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LNG 발전을 줄이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기후 솔루션 등의 환경 단체들은 LNG를 수소를 섞더라도 결국 LNG를 쓰는 거 아니냐. LNG를 장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LNG 혼소 발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LNG를 늘리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무려 그러면 10기가짜리를 아리백으로 뭘로 10기가를 아리백을 하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금 이번에 소송에서 나온 것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기후 솔루션 등이 반발하는 건 15기가를 해야 되는데 3기가만 LNG 플러스 수소로 하겠다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12기가는 전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12기가는 앞으로 좀 먼 미래 뭐 해봐야 결국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일이겠지만 이걸 결국 이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끌어와서 송전망을 통해서 이제 끌어오는 것까지 포함하거나 아니면 용인이 아니라 그 나머지 일부 팩토리들을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지만 나머지 3기가 외에 나머지 12기가는 전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재판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많은 건 국가 대계 앞으로 20년, 30년의 그 국가 성장 전략을 갖고 있는 이 거대 프로젝트가 정작 전력 계획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정밀해서 네. 전개질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리백으로만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결국 엄청난 그 설비 투자 이게 또 추가로 있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나오는 거 아리백이 아니라 CF100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00% 재생에너지를 할 수는 없고 CF라는 건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은 없잖아요. 원자력 발전 자체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문제 있지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섞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다는 건데 기본 그 전제는 뭐냐면 LNG와 석탄을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이제 이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다뤘지만 사실은 이제 석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자력은 기본적인 고정적인 출력을 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 보완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LNG라든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결국 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지금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논란이 많은 건 결국 용인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하고 거기에 ESS라든가 이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파격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결국 LNG를 한번 들이게 되면 결코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이 기후 솔루션 등 이제 기후 환경 단체들의 반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시작된 지 벌써 한 5년 되지 않아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5년 동안에 이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이 전기 물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먼저 이게 문제 해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물은 용수가 더 문제라고 하는데 물은 아마 이제 해외 사례도 보면 사막에도 지으니까요. 뭐 이게 제처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전기는 어떻게든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또 이렇게 그 동쪽과 서쪽 간극이 짧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태양광이 되게 좀 부실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풍력도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면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알고 모르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왜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우느냐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3년을 허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도 당장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 아닌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상당히 이걸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더 당장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 가장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LNG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고충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물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물 수자원공사 전문가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 같은 경우는 수백 킬로 물을 끌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강산 댐이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저쪽 강원도 쪽에 있는 나중에 남북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북한의 댐 같은 거를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도 그렇고요. 워터 대탕트를 아마 하자. 강원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화천댐 물을 가져오는 문제는 결국 또 지역 간에 또 갈등이 좀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 물을 끌어가면 강원도도 물이 부족한데 그걸 지역 간에 어떻게 이제 보상 문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사실 국가가 나서서 이제 지역 간의 문제를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아직 뭔가 이렇게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고요. 우리 계속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민주당이 또 계속 지금 1인 1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당내 문제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한 문제들을 이런 LNG라든가 이런 이제 그 지역 산단 문제들을 정치가 풀어야 되는데 정치가 지금 약간 멈춰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이 약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좀 답답하다 이렇게 네. 말씀했잖아요. 이 반도체 전쟁의 승리가 돼야 된다면 우리가 용인 반도체 이 문제가 전기와 물 문제는 오랫동안 끌었던 거거든요. 뭔가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는 결정이 빨리 났으면 마지막 좋겠습니다. 이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고 제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행정구역별 생산과 소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이 소비고요. 파란색이 이제 발전량인데 당연히 경기도는 지금 89테라와트시를 만들고 143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많이 끌어오는 거고 뒤쪽에 이제 보면 충남과 경북, 전남 등이 만든 전기를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압도적으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더 많은 전기를 더 많이 경기도로 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 이제 앞으로 3년 뒤 쓸 전기도 없고 10년 뒤, 20년 뒤에 더 많은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사실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어떤 큰 국가 대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또 지역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결론이 나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가면 강릉에 2기가를 생산합니다. 동해도 2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삼척도 2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으로 보는 송전솔로가 없어가지고 발전소 하나당 매년 2,000원씩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까지 왔거든요.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요금 경감 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 1일 상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거네요. 여기 신청 방법도 주소랑 대상자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신청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이거네. 한국가스공사 대신 신청대조 맞죠? 가스공사에서 요금 경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직접 안내 전화를 주는 서비스? 053-250-3900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꼭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그 플랫폼을 아마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시간, 이 세바시 15년간 이 세바시를 이끈 어떻게 보면 한국의 테드보다 더 멋진 한국의 테드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 컨텐츠 플랫폼을 이끌고 있는 우리 구범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범준 PD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 대표님 그 세바시는 테드와 비교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 우리가 테드도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세바시가 테드보다 나은 점이 뭐다? 이렇게 자랑하면 뭐를 하실 수 있을까요? 나은 점이라고 하기엔 뭐 테드가 워낙 훌륭한 이제 조직이고 콘텐츠다 보니까 저는 좀 다른 점, 차별점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한국어 강연이고 또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이라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드는 약간 좀 글로벌 그렇죠. 세팅이 되어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아직 세바시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테드는 약간 지식 중심이라고 한다면 세바시는 좀 개인의 스토리나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마음, 관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특화돼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적인 컨텐츠고 테드가 지식이라면은 세바시는 좀 마음도 관련이 있다. 같이 이런 다루고 얘기네요. 있다. 예. 그런데 이 15분이라는 시간은 뭐 10분도 있고 5분도 있고 20분도 있고 30분도 있는데 왜 이게 15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가 네. 제가 이것을 기획하던 당시가 2010년 말이었고요. 이게 시작한 게 2011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로 딱 15주년이 되는 네네. 해인데요. 15 뭔가 네. 연관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15라는 그 숫자랑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15년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네. 어쨌든 이 15분이라고 제가 했던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던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PC나 TV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모바일, 즉 스마트폰에서 시청되는 컨텐츠다 보니까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짧아져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플랫폼이 이제 거의 사용자를 모아가기 시작하던 때라 조금 더 짧은 컨텐츠가 아무래도 이 뉴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먹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줄인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숏폼이라고 저희가 불렸어요. 네. 세바시가 숏폼 컨텐츠로서 되게 혁신적이다. 이랬는데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가 롱폼이 됐죠. 그렇죠. 그만큼 계속 15분씩이나 이렇게. 이게 뭐 다큐멘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1분 이내가 숏폼, 쇼츠라고 말하는데 점점 이 미디어 소비 행태가 짧은 컨텐츠, 더 짧아지는 컨텐츠 형태로 이렇게 진화 발전되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의 15분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즐기는 쇼츠만큼이나 되게 혁신적인 시간을 좀 줄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해보시니까요. 이게 사실 짧으면 짧을수록 더 자극 이 사람의 관심 끌기를 뺏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좀 길면 지루하지만은 충분히 사고하고 함께 호흡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면에서 어떻게 봐야 15분이 제가 될까요? 처음에 15분으로 딱 구성했을 때는 반드시 짧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연이라는 형태는 좀 강의랑은 다를 것 같아요. 아하. 네, 강의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걸 저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강연은 일종의 이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퍼포먼스의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시지 중심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메시지 중심으로 가고 좀 불필요한 메시지를 근거하는데 좀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공감시키는, 설득시키는, 설명하는 사례. 그걸로 좀 컴팩트하게 한 거라 이 15분이 그냥 짧으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15분으로 구성한 건 아니다.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시간 강의 들어도
사실 거기에 핵심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맞아요. 15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돼서. 그 대표님 이제 당시 이제 PD로 활약을 하셨는데 이 연사 섭외, 그다음에 주제 선정 이런 걸 해나갈 때 그래도 아 이런 사람하고 이런 주제가 좋겠다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바시 강연을 제가 시작할 때 만든 슬로건이 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열리는 뭐 이런 슬로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에 시작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네, 열리는. 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이 뜻은 뭐냐면 어쨌든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는 거니까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한테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한테만 중요한 이야기를 타인이 공감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성립이 되려면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이제 타인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메시지들은 되게 좀 사회적으로는 좀 공익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메시지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바시가 약간 그런 측면의 메시지를 아주 많이 다룬 거죠. 좀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좀 다 같이 이익이 되는 모두에게 선한 그런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다뤄왔다는 점에서 세바시가 좀 다른 강연 컨텐츠와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연사를 선정할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아하. 거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그 어떤 사례, 경험 사례들이 있느냐. 이게 저희가 그게 선정하는 결국은 네, 책에서 기준이죠. 배운 지식이냐 아니면 그의 삶 속에 맞습니다. 녹아 있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냐 이거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책에서 배운 지식은 강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저희는 얘기인지 강연을 지향하니까. 예. 근데 이거 하시면서 그분의 세바시 강연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줬다. 어떤 이런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다. 이런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한 22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220만.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제가 뭐 일일이 모니터는 할 수는 없고 다만 댓글에 네네.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뭐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는데 좀 뭐 어떤 근거가 됐다, 자료가 됐다, 네네. 조언이 됐다라는 네네. 댓글은 뭐 많이 달리고요. 어떤 분은 자기를 살려주셔서 고맙다. 아하.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 자살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청소년 자살 예방 강연회를 이제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그때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어떤 손편지를 저한테 좀 준 적이 있어요. 강연회 잘 네네. 봤다. 네. 근데 그 손편지 내용은 제 목숨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뭐 그걸 실제로 죽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을 건져줘서 감사하다라는 그 손편지가 저는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제가 이 강연 세바시라는 컨텐츠가 누군가의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겠네. 순간이었죠. 근데 실제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뭐 성장이 있고 이런 것들은 많은 팬분들이 저에게 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분들의 인생을 모니터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증언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 중고등학생들의 실제 자살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픈 네네.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하네요. 이 세바시 쭉 15년 동안 해오면서 이 강연 주제와 이거는 정말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이 세바시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의 변화, 뭐 혁신, 성장. 그리고 제가 이제 교양 PD 출신이고 또 사회학과 출신이라 뭔가 그런 거를 좀 지향하는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기획한 것이었는데 이제 가끔 마음이나 개인의 좀 뭐 어떤 마음의 뭐 정신 건강의 문제들 다루는 컨텐츠를 가끔 만들었는데 그게 반향이 되게 컸어요. 아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보다는
내 마음의 위로를 더 붙잡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바시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마음 콘텐츠를 조금 더 비중을 더 넓혀서 제작을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세바시 하면 사람들이 뭐 위로, 치유 이런 단어들을 연결 단어로 떠올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세바시가 저는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에 되게 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살 예방이랄지 우리 우울증이랄지 아니면 마음의 건강들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정신과 전문의, 심리 상담가들이 세바시 강연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바꿨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성평등 주제로도 초반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기여를 많이 했고 뭐 이제 안전, 이제 산업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우리 삶의 안전, 뭐 그거는 생각의 안전일 수도 있고 우리 문화의 안전일 수도 있고 그런 키워드를 뽑아서 좀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강연들을 시리즈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에게 좀 인식 변화나 좀 어떤 우리 삶에 필요한 교양으로서 좀 많이 저희가 제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사회적으로 우리 강연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임팩트 있게 바꿨다 이렇게 했던 사례가 2017년에 이국종 교수 당시 아주대 병원에 계셨던 중증외상센터. 맞아요. 네. 그때 그 센터장으로 계실 때 세바시에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중증외상 환자들의 그 응급 시스템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맞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저도 봤어요. 그거. 보셨죠. 모든 국민이 봤다고 할 정도로인데 거기서 되게 까발리듯 이렇게 되게 멋진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셔서 그게 좀 그 뒤로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그렇죠. 그 개념이 좀 맞아요. 대국민적으로 좀 생겼고요. 그래서 네네. 뭐 저 응급외상센터에 대한 지원도 좀 만들어지고 맞아요. 네,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국정 교수의 강연이 저희 세바시 전체 강연 중에서는 가장 조회수가 높아요. 아하. 1위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왔어요? 지금 800만 정도. 800만. 그리고 저희가 만든 강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조회수는 저희가 채널을 2개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하나는 세바시 강연이고 하나는 인생질문이라는 채널인데 제일 높은 조회수 강연, 우리가 만든 제일 높은 조회수 강연은 인생질문이라는 채널에 나왔고 주제는 행복한 사람의 말 습관이에요. 아하. 박재현 소장이란 분이 지금 100만 가까이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 사람의 말 습관, 대화 습관. 대화 습관. 아, 세바시가 바꾼 문화가 있다면 관계도 되게 많아요. 관계.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해 갈 것인가에 관한 컨텐츠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아, 이 세바시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부분이 마음, 관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어떤 지식보다는 어떻게 삶을 뭔가 에너지를 갖게 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모양이네, 그죠? 그게 이제 테드랑 조금 다르다고 좀 보여지는 테드는 가장 주로 큰 차별점. 지식적인 게 많잖아요. 지식이고 뭔가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도 그걸 다루긴 하는데 유독 우리 한국 시청자들이 더 크게 반응하는 부분이 그런 나의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다른 사회보다는 좀 아프구나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전에 세바시 최고의 강연 부분에서 우리 이국정 교수님 얘기하고 박재현 소장이라는 박재현 소장의 행복한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 그래 우리가 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게 또 예전에 일이 아주 크게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시내도 다녀보면은 필라테스가 한편으로 육체적인 게 많다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치료연구소, 마음연구소, 많아요. 네. 마음이라니까 뭔가 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자기가 루저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성장해서 쫓기느라고 자기의 삶이 힘들다든지 이런 곳에서도는 그러니까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이런 부분에 세바시가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우리 세바 씨는 어떤 상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상이요. 네. 상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떤 상 받았어요? 이제 저희 방송 PD들이나 방송 콘텐츠에 주는 뭐 이달의 PD상이랄지, 뭐 한국 뭐 방송 기독교 콘텐츠 상이랄지, 또 환경재단에서 준 세상을 밝힌 사람들의 상, 뭐 그리고 뭐 각 부처에서 주는 그런 상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세상은 그 외면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예? 좋은 게 있으면. 자, 이 15년 이상 이제 이걸 해오셨는데 이게 AI 시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화를 시킬 생각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AI 시대 지금 이 현 시점이죠. 모든 미디어, 뭐 방송, 언론들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큰 화두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기술적인 어떤 문제는 조금 차치하고 제 AI 시대가 저희에겐 되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기회이다. 네, 예. 기회이다. 왜냐하면 세바시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화에 의해서 인간이 그렇죠. 대체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로봇이 갑자기 나한테 그렇죠. 일시키고 이렇게.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정말로 AI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동화를 되게 높은 수준으로 이제 AI가 하는 순간 인간들이 많이 대체되는 이런 좀 암울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AI가 뭘 할 수 있어라는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대신 그럼 인간이 뭘 해야 돼? 그럼 인간은 뭘 할 수 있어라는 질문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AI는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게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의 이야기 정의를 하자면 내 삶과 내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세상에 타인에게 의미가 되는 거, 의미가 되는 스토리. 이걸 전 나의 이야기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건 AI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에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의미이든 아니면 내 옆 사람 하나를 바꾸는 어쩌면 작은 의미이든 내가 나로 인해서 나의 삶으로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가 세상에 공헌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AI는 못하는 기계가 못하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AI 시대에는 세바시 같은 컨텐츠 혹은 플랫폼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 말씀드려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된 이런 컨텐츠가 많으면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은 그 AI랑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친구나 엄마나 부모한테 얘기를 못 하니까 사실 AI 여기 세바시에 갖고 있는 좋은 인간의 마음의 영혼, 영혼의 힘 이런 걸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많으면 이걸 AI로 해놓으면은 상담 초등학생들이 이 여기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해놓으면 상담을 해줄 때도 훨씬 더 풍부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멋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좀 떠오른 말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청소년들이 AI에게 자기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AI는 뭐 어른들도 그래요 요새. 상담 그렇죠. 어른들도 잘해주잖아요. 뭐 화내는 것도 없고 끝까지 들어주고 항상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자기 고민을 결점투성이인 인간에게 얘기할 거냐 안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른 인간을 사랑할 거냐 다른 인간을 좋아할 거냐 그럴 때 인간성의 결핍이 생긴다고 그렇죠. 좀 암울한 상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담이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나의 고민을 뭐 이렇게 좀 들어주는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AI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람을 더 신뢰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네네.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세바시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와닿아요. 네. 근데 최근 책도 내셨는데 그 신작인데요. 그 마음을 읽는 감각 읽어봤는데 세상을 바꾸려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붙들려 세바시에 오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세상을 바꾸던 플랫폼이 왜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근데 돌아간 건 아니고요. 시작이 그랬다. 저는 저희 세바시가 다루는 컨텐츠는 세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개의 기둥. 하나는 마음, 마음. 그리고 하나는 자기 성장, 자기 성장, 네, 하나는 사회 이슈, 사회 이슈. 사회적인 것들. 이거 세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바시 강연으로만 한 2,100편을 만들고 있고 그 외에 기타 컨텐츠만 다 따져도 한 4,000편 가까이 되거든요. 이야, 네, 굉장히 많은. 굉장하네요. 그리고 강연자로만 따져도 한 1,600명이 넘는 네, 우리 네, 사회의 네.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콘텐츠를 저희랑 만들었는데 그걸 세 개로 딱 분류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바시 15주년이 됐으니까 뭔가 그 15년을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라는 또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 세 가지의 축으로 우리 강연을 좀 소개하고 내가 이걸 만들면서 느꼈던 생각과 경험을 에세이로 정리해보자 해서 나온 게 첫 번째가 마음편인 겁니다. 지금 이게 마음편.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기둥, 즉 자기성장편, 우리 사회적 이슈편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편을 먼저 첫 번째 편으로 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들이 좀 되게 급박한 것이므로 혹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제가 그걸 먼저 쓰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느낀 거는 마음을 읽는 감각에서 그 마음이 남의 마음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나부터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자. 나부터 좀 더 사랑해보자. 자기 연민을 가져보자. 맞아요, 그래야 남을 맞아요. 네, 시선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마음이 된 거죠. 마음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바꿔라. 네. 자기 자신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라. 마음과 습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 마음과 습관이 결국은 자기를 바꿀 것이고 그 자기를 바꾼 것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거다. 네, 맞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책의 동기가 그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그 동기입니다. 나부터. 왜냐하면 자기 혐오와 자기 비난이 되게 많은 사회거든요. 맞아요. 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성공보다는 불안, 상처, 관계, 다음, 행복 이런 것을 마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인간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일단 자기 욕구 실현이라고 보는데 이제 뭐 욕구가 좀 다양할 수는 있죠. 기본적인 삶의 욕구 그리고 뭐 안전에 관한 욕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가 꼭 행복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행복이라는 어떤 추상적 가치를 막 추구하려다 보니까 행복을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뭐 내가 얼마 벌면 행복, 어디 가면 행복, 다음에 행복해야지.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 쉬어야지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더 경쟁적이고 더 소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의 전제는 뭐냐면 어차피 삶은 늘 즐겁지만은 않아. 어차피 삶은 고통이 있어.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건강학에서는 이걸 그 커먼 휴머니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동 인간성.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거 당신한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좀 전문 용어로 공동 인간성이란 겁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불행의 여러 가지 사랑, 뭐 불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데
그거는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갖고 있어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행복을 추구해서 지금의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맞아요. 굳이 행복할 필요가 있나? 그 지금 이 삶을 좀 충실히 재밌게 살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씀 드리니까 행복은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원로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보니까 네. 선생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분모를 줄여라. 그렇죠. 그러면 예, 분모를 줄이면은 많은 순간에 행복해진다 이 얘기고 두 번째 말씀은 비교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에 바람이 분다.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아마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굉장히 물질적인 걸 많이 가지면 것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닷물 퍼먹는 거하고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갈증만 더 심해지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권혜요 배우가 세바시에 나와서 마지막에 한 말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행복에 대한 정의를 딱 한마디로 해주시더라고요. 행복은 근육과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근육과 같다. 그 무슨 얘기죠? 근육은 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운동을 하죠. 근육을 쓰잖아요. 근육은 써야 근육이 되는 거거든요. 더 커지고 그러니까 행복도 그 근육과 같아서 행복을 써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저기 있는 어떤 목표인 양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의 근육을 써야 그 행복이 생긴다라는 아주 절묘한 말이어서 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찾아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맞아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없는 줄 거죠. 알고. 마치 이게 뭐 집이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차가 있어야 행복하고 뭐 이런 것처럼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책을 보면 게으른 완벽주의자였다 이런 고백을 해나가는데 이건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본인의 태도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게으른 완벽주의자 이게 우리가 그 무슨 뜻일까요? 이거 뭐 그 이동기 교수님이라고 저희 강연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이 한 강연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내용이고 완벽주의 추구가 우리가 바라는 뭐 어떤 성과나 성실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완벽주의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미루기 위한 어떤 두려움, 불안을 어떤 방어 기제로 쓰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5년 세바시 15주년이 되기 전에도 이런 경험을 우리 강연과 이렇게 좀 엮어서 책으로 좀 내서 우리 구독자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네. 계속 더 완벽한 경험들이 더 나은 글솜씨가 생겼을 때 써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게 이제 결국 15년까지 온 거죠. 이런 게 게으른 완벽주의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바시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을 때 이걸 플랫폼화하고 여기다 어떤 기술적 서비스를 넣고 하면 해야지 하면서 세바시의 어떤 성장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제 살다 보면 그래서 뭐라도 해보는 게 당장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지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학습하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하면서 학습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맞아요. 지금의 시대는. 맞아요. 지금처럼 뭐 그 송일영 작가님이 뭐 시대여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개인이 조직보다 더 큰 경량 문명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뭐라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라도. 지금은 혼자가 기업보다 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완벽하게 되면 해야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 그걸 우리는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글 쓸 때 제가 세계 흥망사를 정말 멋있게 써보는 게 인생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 또 로마인 이야기 시위 나오미 책을 보면 난 안 되겠구나. 또 이제 한참 쓰다 보면은 총균세가 나오면 난 틀렸구나. 그러니까 자꾸 네, 맞아요. 묵히다 보니까 그 옛날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공부해 놓은 게.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도전해보고 자꾸 이제 한 10,000번 넘어져야 또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거니까 넘어지는 과정을 피하지 않는 거 그게 인생살이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사무총장님 지금 쓰셔야 됩니다. 지금 쓰시면 됩니다. 이 마르크스의 그 사인가요? 거기에 책 제목이 게으를 수 있는 자유라고 했다던데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막상 뭐를 할 때 보면은 책상 정리하고 연필 깎는데 시간 한 30분 걸리잖아요. 응? 그래 이제 뭐를 해야지. 뭐를 해야 되면 갑자기 휴대폰 문자 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시간 가다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심리학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의 성취 여부를 보게 되면 책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게 이 사람이 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책도 있던데 그런 거는 혹시 뭐 강의 중에 나온 거 없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책상을 정리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게 완벽주의의 한 예라고. 일단 연필 깎고 예. 네, 뭐 깎고 뭐 교재 뭐 사와야 되고 새로 연습장 사야 되고 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예. 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완벽히 정리된 상황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그건 뭐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리되지 않은 책상인데 이 사람 머릿속엔 이게 완벽한 질서를 제가 가지고 그래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건 전 다르다고 봐요. 예, 만약 누가 하나 청소를 해놓으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핑계 대지 마. 어지럽히는 거 이렇게 저는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정리정돈하는 습관이야 좋은 습관이긴 한데 효율의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세바시를 쭉 끌고 오면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은 청년들이 되게 뭐랄까요? 질문하는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냐. 나답게 그 이유는 뭐냐면 되게 많은 강연자들이 나답게 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 너답게 살아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이미 제시된 몇 가지의 정답의 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나답게 사는 건 되게 옳은 일인데 그러면 나답게 사는 게 뭐냐, 나다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대다수는 청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내 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 경쟁했을 때 나은 거. 근데 저는 다른 거를 찾는 게 나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넘버원보다는 only one. 그렇죠. 온리원이나 내 안에서 넘버. 내 안에서 넘버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근데 나다움을 우리가 시작하는 출발선이 저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출발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 예를 들면 무슨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감정에 뭐 기복이 심해서, 그래서 나는 나답거나 나다움을 가지고 성공하기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나다움의 출발선이 틀린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나에게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진짜 나다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겪고 경험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다움을 발견하고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선이 사람들이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를 통해서 부정하는 것으로 나가면 진짜 나다움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먼저 성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면 좋겠다. 네,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서 출발한다. 자, 그럼 은퇴를 앞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한다면? 저는 근데 그게 같다고 봐요.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생기는 그 감정이 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감정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두렵잖아요. 세상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 바뀌었고 그리고 세상이 선호하는 나이도 아니고 내가 뭐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이제 나와서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해야 되고 두려움이고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부터 먼저 떠오르고 이럴 거니까 그때 저도 이제 뭐 그 세대에 이제 그 편입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긍정적인 것들
그때 내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데서부터 다음 스텝을 다음 단계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중년이 청년 그러니까 퇴직이 새로운 취업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시절에 취업을 하는 상황과 유사해졌잖아요. 되게 예전엔 퇴직하고 그냥 쉬었으면 되는데 새로운 일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시기니까 저는 그게 유사해져서 청년이나 뭐 그 좀 시니어들이나 좀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구범 유튜브님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을 바꾸려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온이 원이 되는 것, 자기 내면 속에서 넘버원이 되는 것. 맞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고 일단 해봐라. 이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오늘 구범준 PD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하늘을 보니까 서울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하늘에도 별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우리가 코로나 때 생산 방식을 바꾸니까 우리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요. 저는 주식 5천 시대를 넘어서 코스닥에 꼭 3천 시대가 와야지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스웨덴 같은 데 보니까요. 여기서의 국가연금이 주로 중소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혁신적인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 됐던 거죠. 캐나다의 연금투자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 수익도 많이 냈습니다. 대만 같은 노동기금은 이 반도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오늘날 TSMC의 협력기관인 수천 개의 기업을 지원하면서 오늘날 대만을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코스닥의 80%는 개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서 코스닥으로 새로운 혁신경제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든 이것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크게 때로는 웅장하게 행복은 가까이서 찾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